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빌려주는 건 정말 쉬워요.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걸 돌려달라고 하려면 그때가 되면 마치 내가 주인보다 더 불쌍한 처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든 일이죠. 요즘에 칠촌 아줌마의 이야기도 딱 이렇습니다. 아줌마가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매번 반복되다가 내가 힘들어지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오히려 나를 피하더라고요. 그게 더 기가 막히죠. 그런 일이 많아요. 정말 악의적인 행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나중에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얼굴도 안 보려고 해요. 하지만 그건 오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한 경비원 친구가 보낸 편지가 있어요. 화장터에서 고인들을 보내는 그런 곳이죠. 듣기만 해도 궁금하죠? 그렇죠?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면 뭔가 이상한 걸 보게 될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 위 언의 이야기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엘리 위 언의 공포 이야기 채널에서요. 사랑스러운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들에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 드네요. 그럼 제가 작은 게임을 제안할게요. 그 기회에 제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죠.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여성 시청자, 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제 채널에 보내주신 이야기죠. 이야기는 그녀의 가족에 관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은 제발 진짜 이름은 숨겨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고향 이름으로 부르기로 해요. 은의 부모님은 칠촌 아저씨와 칠촌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칠촌 아저씨의 집은 과일 나무가 많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과일이 있어요. 과일이 정말 많죠. 집도 잘 지어져 있어요. 그 집은 꽤 잘 사는 편이에요.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이 잘 된다는 거죠. 칠촌 아저씨는 말이 적지만 일은 많이 해요. 매일 아침 4시 30분쯤 일어나요. 일찍 문을 열고 물건을 받죠. 그의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정말 유명해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해주세요.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이 이야기의 가장 오싹한 부분과 연결될 거예요. 칠촌 아줌마는 돈 관리도 잘해요. 아주 너그러운 성격이에요. 가족이 어려우면 즉시 도와주죠. 잔치가 있으면, 어떤 집이든 부족한 게 있으면 의자나 테이블, 돈까지 빌려줘요.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서 모두가 그녀를 좋아해요. 집에는 두 자매가 있어요. 은은 큰 언니예요. 주말에만 집에 와서 부모님을 도와줘요. 동생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이제 반대편 집 이야기를 해볼까요? 칠촌 아줌마에게는 한 동생이 있어요. 그녀를 란이라고 부를게요. 그 집은 바다 근처에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집은 칠촌 아저씨 집에서 약 1km 떨어져 있어요. 걸어가면 금방 도착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란이 사는 집은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은 차를 운전하며 일을 해요. 란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아요. 즉, 돈이 들어오고 나가요. 이 집의 문제는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돈 쓰는 태도에 있어요. 돈이 들어오면 바로 쓰는 스타일이에요. 휴대폰은 항상 최신 모델이어야 해요. 어디를 가든지 사진을 찍어 올려요. 파티에서는 이 옷 저 옷을 입어요. 겉모습은 철저히 관리해요. 하지만 집안은 빚이 쌓여서 마치 바구니 같아요. 두 집은 매년 외부에서 마주쳐요. 란과 칠촌 아저씨는 어떤 사이일까요? 세상에. 칠촌 아저씨는 점점 더 예뻐져요. 젊어 보이는데 나이 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말이 정말 달콤해요.
가끔은 조심해야 해요. 너무 달콤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여기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 빌려주면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에요. 안 빌려주면 또 나쁜 소문이 나요. 칠촌 아저씨는 선택을 잘해요. 우리 자매가 슬퍼할까 봐요. 그렇죠. 이야기는 올해 초에 시작됐어요. 그날 나는 집에 갔어요. 정말로 얼굴이 우울해 보였어요. 들어가자마자 앉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남편이 은행에 빚이 있다고 말했어요. 지금 상환 기한이 다가오는데 준비가 안 됐대요. 그녀는 칠촌 아저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애원했어요. 언니가 동생을 사랑하니까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늦으면 벌금이 나와요. 신용불량자로 기록돼요. 부부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돼요. 칠촌 아저씨는 동생이 울고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녀는 바로 들어가서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50만 원을 세어 가지고 나왔어요. 서류도 없었어요. 서명도 전혀 없었어요. 정말 가족 같은 사이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부탁할 수 없고 동생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라는 돈을 받으면서 부끄러워했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번 시즌에 잘 되면 돈을 바로 갚겠다고 했어요. 그 시즌도 지나갔어요. 다음 시즌도 지나갔어요. 돈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칠촌 아저씨도 언급하기가 민망했어요. 아마 애들이 돈을 모으기 힘든가 봐요. 그리고 약 반년이 지나갔어요. BY랜 할머니가 빨리 오셨어요. 이번에는 울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불평하셨어요. 집이 너무 힘들어서 영혼들이 힘들다고 하셨어요. 작은 사다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잘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숫자가 1억 5천만으로 뛰었어요. 7번 아줌마는 그 돈을 듣고 놀라셨어요. 이전에 5천만 원도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BY랜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고향에 가면 땅이 많이 있다고 하셨어요. 형제들이 땅을 팔고 있다고 하셨어요. 팔고 나면 돈이 생길 거라고 하셨어요. 7번 아줌마에게 한 번에 갚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모두 갚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7번 아줌마는 땅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주기로 하셨어요. 이번에는 7번 아저씨가 한마디 하셨어요. 막내는 막내일 뿐이라고. 그들에게 돈 빌리기 위한 서류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7번 아줌마는 겁이 나셨어요. 막내는 집안의 막내니까 서류를 만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죽을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이거예요. 돈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 해의 장례식은 BY랜 할머니는 손목에 비싼 장신구를 차고 있었어요. 가족 중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가짜라고. 정말 신기한 건 그걸 모르셨다는 거예요. 최신형 핸드폰을 들고 그날의 사진을 찍으셨어요. 확실히 그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음 해가 지나갔어요. 이번에는 부흥하이가 직접 오셨어요. BY랜도 함께 오셨어요. 차를 렌트해서 계속 달리셨다고 하셨어요. 힘들지만 다를 게 없었어요. 이제 작은 차를 사서 따로 운전할 계획이셨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차를 사는 돈만 부족했어요. 그래서 부흥이 말했어요. 형, 7번 아줌마,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차가 생기면 돈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하셨어요. 예전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언제쯤 고개를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2억 원이 더 필요해요. 이전 두 번을 합치면 4억 원이죠. 이번에는 7번 아저씨가 반대하셨어요. 동생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리 돈도 땀과 눈물로 번 돈이야. 이렇게 계속 빌려주면 안 돼. 하지만 7번 아줌마는 고민했어요. 차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녀도 돈을 주기로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약속이 시작되었어요. 7번 아줌마가 빚을 언급하면 상대방이 이유를 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아들이 아팠어요. 다른 날은 차 점검하러 갔고, 또 다른 날은 약속이 있었죠. 하지만 매번 같은 말로 인사했어요. 다음 달에 보자고요. 그 다음 달은 비욘드가 길어요.
그 길이가 올해에서 내년까지 이어지죠. 전화하면 다음 해까지 미뤄지기도 해요. 그 아이는 정말 힘들어요. 7번 아줌마가 비욘드를 부엌으로 불러서 비디 얘기를 꺼냈어요. 아줌마가 손을 잡고 문을 닫았어요. 그 아이는 기억해요. 저는 언니의 돈을 잊지 않았어요. 그건 끝났어요. 밤에 아이가 학교 가는 얘기를 꺼냈죠. 아줌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7번 아줌마는 집에 가서 수첩을 꺼냈어요. 하나하나 생각해봤죠. 어느 날 얼마나 줬는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아줌마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갇혀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갚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빌리는 건 정말 쉬워요. 처음에 가는 건 정말 부끄럽죠. 내 돈이 분명한데. 그런데 입을 열면 마치 남의 돈을 받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두리안 가격이 정말 비쌌어요. 7번 아저씨에게 의지했어요. 저는 팔 때 손해를 봤어요. 은행 대출이 만기가 다가왔죠. 집에는 진짜 자산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다 대출로 묶여 있었죠. 그때 현금은 정말 부족했어요. 7번 아줌마는 이제야 언니를 만나러 갔어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빚을 요구했죠. 아줌마는 분명히 말했어요. 언니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일부는 먼저 갚아도 돼요. 남은 부분은 언니가 기다려주세요. 비욘드는 그때 다시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 계산해 볼게요. 저는 지금 모으고 있어요. 하지만 계산할 수가 없어요. 7번 아줌마는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문자에는 읽음 표시가 떡하니 있었어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갔어요. 결국 7번 아줌마는 아는 사람에게 급히 돈을 빌렸어요. 급하게 빌리면 이자도 감수해야 해요. 그때마다 이자를 얼마나 내야 할지 걱정했어요. 400만 원이 저쪽에 쌓여 있었죠. 모두들 보세요. 채권자는 사람들을 등록하러 다니고 제 빚쟁이는 음성으로 돌아섰어요.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 그게 전부라면 7번 아줌마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그때 은행에서 전화기를 엄마에게 보여줬어요. 세상에, 정말 대단하네요. 사진 한 장이 이모 집에서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이었어요. 해변에 앉아있는 모습이죠. 해산물을 잔뜩 먹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고급 호텔에서도 찍었어요. 그 상태가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온 가족이 추위를 피하러 갔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래 댓글에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칭찬하더군요. 이모는 그 댓글에 답글을 달았어요. 살아있으니 잘 지내야지, 라고요. 그 돈이 누구 돈인지 다들 아시겠죠. 그날 은행에서 일이 있었어요. 이모는 전화기를 들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람의 4억 원이었는데 매년 이자도 나오고요. 돈이 없으면 먹고 살 돈은 금방 생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솔직히 저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언니가 이모 집으로 걸어갔어요. 은행이 엄마가 걱정돼서 따라갔죠. 그곳에 도착하자 언니가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언니가 말했어요. 내가 진짜 힘든 상황이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들어. 하지만 그건 쉽지 않았어요. 이모는 바로 반응했어요. 이모는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큰 소리로 말했죠. 아이고. 물어보지도 않고 계산하겠다고 하더군요. 몇 푼의 돈으로 뭘 하겠다고. 그 돈이 이모의 과일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모는 그걸 요구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듣기 괜찮나요? 이모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세요. 사람의 4억 원이요. 이모 입에서 나왔어요. 그게 몇 푼의 돈으로 바뀌었죠. 돈을 빌린 건 이모였어요. 그리고 그 말을 되돌려 말한 것도 이모였죠. 그때 언니는 화가 나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이모는 남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모가 한마디 하자 이웃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어떤 남편이 이렇게 변했냐?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는 모습이었죠. 부족한 게 있으면 한마디 해. 내가 도와줄게. 내 돈을 이렇게 쓰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말은 정말 무거웠어요.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죠. 그때 이모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양쪽이 서로 밀치고 싶어 했어요. 집안에서 다들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쉬어야 했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날 이후로 두 집은 서로 얼굴도 보지 않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니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만. 결국 돈을 잃은 거잖아. 형제간의 정이 사라진 거지. 아직 아니야. 이야기에 소름 끼치는 부분은 바로 이 싸움 이후부터 시작돼. 그 싸움이 있은 지 한 달 정도 후야. 칠촌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 집에 개가 있었거든. 몇 년째 키우던 개라 아주 똑똑해. 매일 밤마다 그 개가 짖기 시작했어. 그 개가 집 앞에 서 있었어. 계속 짖고 있었지. 근데 짖는 방식이 좀 이상했어. 그 개가 입을 벌리고 짖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을 벌리고 길 밖을 쳐다보는 거야. 칠촌이 손전등을 들고 몇 번 나가봤어. 뭔가 있는 것 같았어. 소리 지르면 조용해졌고 잠깐 들어가면 다시 나와서 짖기 시작했어. 그 개가 같은 자리에서 계속 짖고 있었어. 그런데 칠촌이 아주 건강했거든. 과일 장사하느라 바쁘기만 했어.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 근데 그 아픔이 좀 이상했어. 피부가 아픈 게 아니라 뼈에서부터 아픈 느낌이었어. 밤마다 신음소리를 내고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었어. 일주일 정도 지나고 종기가 생기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두 팔에만 났어. 열이 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점점 목까지 번졌어. 그리고 얼굴까지 올라왔어. 그 종기들은 모두 붉게 부풀어 올랐어. 정말 아프고 힘들었지. 칠촌이 병원에 가서 검사받았어. 혈액 검사와 초음파 등 여러 검사를 했지.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의사가 말했어. 병이 없다고.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약을 주고 영양제를 더 먹으라고 했어. 그렇게 약을 먹고 또 먹고. 그런데 그의 모습은 점점 말라가고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계속 뒤척이고 뒤척이고 아프고 아프고 그랬어. 아침에 물어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해. 아래층에 가보면 집에 이상하게 환자가 다 나아버리고 장사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야기를 시작했지. 몇몇 사람들은 험담을 하더라고. 이 집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조상님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누구도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칠촌이 그 말을 듣고 삼키면서 불안해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은행의 동생이 아주 건강한 아이였어. 갑자기 그 아이가 열이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수액주사 좀 맞으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그런 상황이었죠. 마치 응급실 같았어요. 사람이 한쪽에 누워있고 다른 쪽에 또 누워있고 가운데는 말할 것도 없죠. 서로 거래한 지 10몇 년이었어요. 갑자기 애가 아프다니까. 어떤 물건이든지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손해를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초자연적 이야기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운명이나 상황만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그냥 평범한 일로 생각했어요. 어떤 분이 약속을 잡았던 것 같아요. 연초에 칠촌이 거래를 잘했거든요. 왜냐하면 잘 되거나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거래를 중단했어요. 그분이 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셨죠. 그래서 집안에서 그분이 나쁜 일을 저지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나쁜 일을 저지르면 거래는 망가질 수 있지만 아프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일어나면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칠촌이 그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운명이 그랬던 거죠. 집에서 고쳐달라고 했던 게 문제였어요. 칠촌이 나쁜 날에 고쳤다고 의심했어요. 뭔가 잘못된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 그 집에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조금 올라와 있었죠. 누군가 힘으로 올린 것 같았어요. 다시 놓았는데 제대로 안 붙은 거죠.
칠촌이 언제 한번 고쳐달라고 하고 했어요. 그런데 아프다 보니 잊어버렸죠. 그 시기에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날 칠촌이 장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언니 란과 마주쳤죠. 두 집이 서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칠촌이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란 이모가 칠촌을 위아래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서 미소를 지었죠. 그 후에 돌아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칠촌은 그냥 그 사람이 여전히 불편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칠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란 이모가 칠촌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떻게 됐냐고, 칠촌 괜찮아졌냐고. 그때 가족들이 서로 이야기했죠. 어쨌든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어쨌든 제사를 지내야죠. 그럼 이끌어보죠. 아마 조금의 정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말이죠. 상황이 이상하다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요. 그런데 칠번 아줌마는 지금 막다른 길에 다다랐어요. 패배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줌마는 절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보름마다 과일 한 접시를 절에 올리죠. 남편과 자식의 평안을 기원하며. 기도는 해야죠. 병이 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4년이 넘게 힘들게 버텼어요. 7번 아저씨는 원래 두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7번 아줌마는 한 땅을 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다행히도 사람을 부르기 전에 일이 터졌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한 약장수가 왔어요. 그 여자는 7번 아줌마와 오랜 친구였죠. 그 여자는 아저씨를 한참 바라보더니 7번 아줌마를 부르며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너의 남편 병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지아.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고 하더라면 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나는 멀리 있는 스승의 아들이 있다고 들었어. 사람들이 그를 많이 이야기하더라. 희망이 남아있는 한 포기하지 마, 지아. 처음에 7번 아줌마는 망설였어요. 집에서 이런 일은 믿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니 누가 뭐라 해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7번 아줌마와 은희 스승을 찾으러 갔어요. 그 여자의 말대로 도착하자마자 7번 아줌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스승이 그녀를 한참 바라보더니 집에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증상이 심각하군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병원에 가도 별로 나아지지 않죠. 내가 말한 그대로였어요, 여러분. 그때 7번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스승은 한숨을 쉬며 너희 집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어. 그것은 집 앞에 묻혀있고 집안 사람들이 매일 지나치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어. 스승은 더 말했어요.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거야. 그런 것이 집 아래에 있으면 집안은 아무도 잘 되지 않아. 니트는 아프고 어른들은 사업이 잘 안 돼. 그 말을 듣고 7번 아줌마는 점점 두려워졌어요.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집안이 다 망해버린 거야. 그쪽은 아프고 어른들은 사업이 망하고. 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7번 누나가 겁을 먹기 시작했어. 어디가? 정확히 우리 집 얘기야. 그럼 누나가 누군지 더 물어봤어. 그러자 스승님이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했지. 중이 설명했어. 누나 집의 영혼이야. 여자분이 누군가를 밟았고 그 사람은 좀 이상한 느낌이었어. 하지만 이 사람은 남의 영혼이 아니야. 누나와는 뿌리가 있는 사람이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은 스스로 계산해봐. 내가 말했을 때 누나가 얼어붙었어. 그 사람은 불길한 느낌이었어. 집에 피가 흐르고 있었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집 방향은 해가 지는 쪽이야. 이 모든 게 딱 한 사람에게 맞아떨어졌어. 그건 바로 누나의 언니야. 다른 사람은 없어. 그때 누나가 완전히 얼어붙었어. 눈물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지. 조금 아프긴 했지만 너무 아팠어.
내가 빌린 돈도 아직 안 갚았어. 지금은 돈을 들고 스승님을 찾아다니고 있어. 그 사람은 나를 병들게 해서 죽이려고 해. 정말 악랄해.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 스승님의 마지막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나면 누구나 소름이 돋아. 하지만 누나, 알겠어? 이 슬픔은 사실 누나를 겨냥한 거야. 누나 가족이 아니라 사람들이 누나를 저주하고 있어. 집주인인 누나를 저주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 슬픔은 땅에 묻혀 있어. 그건 나타나지 않아.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어. 누가 그 앞을 지나가면 그건 정말 위험해. 누나 남편이 아침 일찍 문을 열지? 그래서 누나를 대신해서 위험해. 여기까지 듣고 다들 소름 돋았어? 그날 그 나무가 그 글자는 누나칠이야. 그래서 저쪽에서 누나칠을 겨냥한 거야. 누가 알겠어? 7번 아저씨도 걸렸어. 그가 누나칠을 대신해서 걸린 거야. 부부의 운명이란 서로 맞물리는 것도 맞아. 그리고 7번 아저씨가 누나를 지켜주기도 했어. 그리고 나서 누나칠은 두 가지를 기억해냈어. 그 외부의 미소. 7번 아저씨의 상태는 괜찮아졌냐고. 하늘과 땅이여. 사람들은 더 이상 정이 없다는 거야. 사람들은 자신의 부적을 보러 간 거야. 그게 어디까지 스며들었는지. 사람들이 부적을 보러 가는 거야. 그게 어디까지 스며들었는지. 그걸 생각하면 7번 아줌마 진짜 미쳤다고. 그리고 7번 아저씨는 집에 계셔. 전화로 누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그분은 한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어.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한숨만 쉬었지. 대답이 없으면 그만이지. 아, 왜 저런 것들을 부부가 지키고 있지? 여러분, 들으셨나요? 정말로 그걸 믿어야 할까요? 그 후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셨어.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였어. 어딘가 이상한 곳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라고. 거기 있는 걸 가져와. 가져가. 열어보지 마. 가서 태워버려. 하지만 집에서 멀리 태워야 해. 점심때 태워. 태우고 나면 괜찮아지는 거야. 7번 아줌마가 그걸 물어봤어.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지. 연기. 그 영혼이 편안해지도록. 조금 슬퍼. 그걸 풀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야. 우리는 손을 대지 않아도 돼. 하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모든 걸 다 계산하고 있어. 너에게도 이득이 될 거야. 그런데 선생님은 정말 이상해. 7번 아줌마가 가격을 매기지 않았어. 그저 많이 보내라고 했지. 촛불을 찾으라고. 선생님은 정말 믿을 만해. 그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어. 그리고 두 모녀는 선생님께 감사하고 바로 돌아갔어. 그날 차 안에서 너무 화가 나서 엄마에게 말했어. 우리 이제 그녀의 집에 가볼까? 아침부터 그녀를 만나보자고 엄마. 어떻게 그런 악한 사람을 품고 있지? 7번 아줌마는 고개를 저었어. 그녀는 잠시 기다리자고 했어. 7번 아저씨가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소란을 피우면, 저쪽에서 알면, 그들이 몰래 다른 일을 하거나 더 숨길 수도 있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7번 아줌마는 나갔어. 여러분, 그 발에 끼인 벽돌 기억나? 그거야. 내가 그곳에 대해 이야기했잖아. 주인에게 보여줘. 벽돌을 꺼내. 그것도 다시 정리해. 계속해서 입안에서 으르렁거려. 7번 아저씨가 아프긴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힘을 내서 나왔어. 한 손으로 파내면 닿을 거야. 검은 천으로 된 작은 보따리가 있었어. 주먹만한 크기야. 모두 열어보니 그 안에 있었다. 거기에는 가시가 있는 고슴도치가 있었다. 그리고 쇠못이 하나 있었다. 무슨 부적 같은 게 들어있었던 것 같아. 나는 가족들이 모두 쳐다보며 놀랐다고 말했어. 그건 몇 달 동안의 일이었지. 매일 가족들이 그걸 밟고 다녔어. 선생님이 정오에 태워야 한다고 하셨지. 그런데 태우는 건 저녁이었어. 그래서 그날 밤 그 보따리는 대야에 넣어졌어. 그리고 그 위에 덮개를 덮어 마당 구석에 두었지. 근데 정말 이상했어.
걔가 나와서 그 대야 옆에 누워 있었어. 아침까지 그 자리를 지켰지. 어떻게 해도 들어가지를 않았어. 그리고 다음날 정오에 그 보따리를 땅에 가져갔어. 밖에서 태우기 시작했지. 타면서 냄새가 나고 타는 고기 냄새가 났어. 정말 이상했어. 멀리서도 냄새가 느껴졌어. 나는 태워서 다 없어졌다고 말했지. 그래서 가족들이 숨을 쉴 수 있었어. 이제 끝났으니까. 정말 신기했어, 여러분. 그날 태운 이후로 걔는 그 이상한 걸 잊어버렸어. 7초는 일주일이나 그 후에. 그때부터 몇 군데의 종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지. 그리고 잘 먹고 잘 잤어. 한 달 후에는 다시 일을 하러 나갔지. 그의 몸도 점점 좋아졌어. 그 아이도 그때부터 모든 병을 이겨냈어. 병원에서 치료받던 것도 다 나았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하지만 그 집은 확실히 신기한 일이 있었지. 병이 나았어. 칠촌 집도 복수하거나 원한을 갚지 않았어. 조용히 있었던 건 아니야. 그 해 외가에서 모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가 나서서 모든 이야기를 했어. 400만 원의 빚부터 선생님이 말한 것까지. 그녀는 빚 목록이 담긴 책을 보여주었지. 부모님을 위해 처음 파낸 보따리 사진도. 우리 친척들이 보았어. 친척들이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보았지. 모두 고개를 저었어. 빌려주고는 그냥 가져갔지. 그건 하나의 이야기야. 이쪽은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에게 압박을 가했어. 그들은 용납했지. 그건 돈 문제는 끝났고, 그건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야. 가장 큰 기도를 드리는 분이 있었어. 그분은 이야기를 듣고 테이블을 쾅 쳤지. 한마디가 마치 못을 박은 것처럼. 그렇지. 이제부터 너는 이 친척이야. 그 집은 더 이상 없어. 만약 외국인이라면 내가 나서서 말해줄 수 있어. 하지만 그런 부적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그냥 내버려둬. 친척 중에 누군가가 란 연니한테 물어봤어. 그 할머니는 쩌렁쩌렁해. 할머니가 저쪽 언덕 집이 안 피면 작은 소문을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쩌렁쩌렁한 건 그냥 그런 거야. 선생님은 먼 곳에 계셔. 내가 말한 건 정확히 맞아. 부적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온 가족 앞에서 내 사진을 보니. 내가 아는 사람은 다 알아. 생각할 줄도 아는 걸. 애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는 없어. 그 소문은 친척들 사이에서 퍼졌어. 저쪽 마을까지 갔는데 며칠 만에? 고향이니까. 무슨 일이든 숨길 수는 없어. 이건 정말 비밀이 아니야. 그때부터 비란 집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여름에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할머니랑 놀고 싶어 하지 않아. 할머니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고 있어. 예전 지인들도 지금은 잘 지내는 것 같아.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 입이 하나 나가고 들어가고. 그렇지. 봐봐. 뱀이 길에 기어가고 있어, 여러분. 뭐야? 배가 아프고 독이 무서워. 언젠가는 분명히 보게 될 거야. 가끔 뱀보다 더 독이 없을 때도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말한 대로 되더라고. 생각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그때부터 사람들이 말하길. 란 언니는 계속 힘들어. 얼굴은 멀고 시커멓고 마치 혼자 있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들어가면 생기가 하나도 없어. 부적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야. 떼어내면 다시 돌아와서 나를 물어. 정말로 그건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거야. 란 언니는 더 이상 남자를 때리지 않아. 그렇지. 생각은 또 다른 일로 이어져. 식사 문제까지. 그 트럭은 빚을 내서 산 거야. 갑자기 고장이 나서. 길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했어. 상점에서 계속 물건을 잃어버렸어. 결국 더 이상 고장나지 않아서 차를 팔아야 했어. 하지만 그때 그 차는 이미 오래된 거였어. 팔아도 얼마 안 됐어. 차를 팔고. 그때 외부 채권자가 압박을 시작했어. 그때 7번 언니한테 빌렸어.
빚이 급하면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아. 너무 힘들어. 부부가 집을 팔기로 결정했어. 살고 있던 곳을 빚 갚으려고. 팔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했어. 가자, 동생.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았어.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지. 미국에서 일하던 지인이 돌아와서 이야기했어. 딸난 이모 부부를 만났다고. 그런데 어디서 만났는지 아세요? 카페 밖에서. 부부가 복권을 팔고 있었어. 두 양은 까만 알루미늄을 들고 있었고, 듣기로는 그 부부가 여관에 살고 있다고 해. 딸난 이모는 나이가 많아 보였고 20살처럼 보였대. 아는 사람을 보면 고개를 숙이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 칠칠이 집은 어때? 그녀는 과일 장사는 여전히 잘 되고 있어. 각자 돌아가고. 그리고 그 드래곤 프루트 시즌은 너무 멀리 갔지. 가격도 더 비쌌어. 은행은 아버지를 보며 웃고 있었어. 병도 나아지고 울고 싶을 정도로 기뻤지. 400만 원에 대해 모두가 고민하고 있지? 칠칠이 집은 아예 포기한 것 같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끝까지 가보자.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한 교훈을 얻었어. 400만 원을 빌렸다고 했지. 해가 바뀌어도 갚지 않더라고. 신이 정산할 때는 모든 업보로 갚아야 해. 얼굴을 잃고 세상을 바라봐야지 돈으로는 안 돼. 그렇지.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은행이 우리 채널에 이야기를 보내줘서 고마워. 가족이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길 바래. 그런데 한마디 하고 싶어. 이 세상은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와 같아. 돈을 빌려주면 돈과 친구를 잃게 돼.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친구만 잃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리고 또 한마디. 맹세해. 빌려줘. 내가 꼭 갚을게.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 사람들이 나에게 빌려달라고 했지. 빌려주면 갚을게. 절대 잊지 않을게. 하지만 한마디만 해. 너가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나도 안 줄 거야. 그리고 맹세한 후에도 갚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진짜. 오늘 이 이야기도 많은 교훈이 있어. 돈을 빌려주는 것. 차라리 집안에서 서로 도와주는 게 낫지. 예를 들어 지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줄게. 그런데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마.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건 낚시대야. 여러분. 절대 물고기를 주지 마.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자. 이야기는 호황민의 이야기야. 현재 호황은 호치민에서 살고 일하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보내줬어요. 그 일은 5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호황은 막 졸업했을 때라 일자리가 없었어요. 호황의 가족은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그때 호황의 어머니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약값이 매달 정말 많이 들었어요. 호황은 막 졸업한 신입이었어요. 일자리는 하나도 없었죠.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를 도와줄 형편이 안 됐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호황은 밤에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어요. 밤에 일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요. 어머니 병원에 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우연히 호황은 밤에 경비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화장터에서 일하는 거였죠. 교외에 위치한 곳으로 주택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급여는 다른 곳보다 높았어요. 하지만 요구사항은 별로 없었죠. 그냥 체격이 좋고 건강하면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지원해보기로 했어요. 결국 그 일에 채용되었어요. 첫날 일하던 날. 주간 경비원이 호황에게 업무를 인계했어요. 여러 가지 서류를 넘겨주면서요. 간단히 몇 가지 문을 설명해주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마치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가야 할 것처럼요. 이 화장터는 정말 넓어요. 하지만 굉장히 음산해요. 정말 음산하죠. 앞쪽은 유고를 받기 위한 대기 장소고 뒤쪽은 큰 화장로가 있는 구역이에요. 정말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진짜로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절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천몇 밤은 무사히 지나갔어요. 하지만 네 번째 밤이 되자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날 밤은 바람도 없고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호황은 감시실에서 앉아 있었고 눈을 카메라 화면에 고정하고 있었어요. 대략 새벽 2시쯤이었죠. 그때는 정말 조용했어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정말 크더라고요. 그 소리는 정말 컸어요. 호황은 깜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소리를 다시 들어보니 그 소리는 화장로 뒤쪽의 전기 스위치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전기 스위치가 닫히는 소리였어요. 전기 스위치. 호황은 그 음산한 소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간 경비원이 그런 건 미리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 접시. 호황은 이 끔찍한 냄새를 잘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삼촌이 낮에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그 전기 스위치는 정말 무거워. 영혼이 올 때만 사용해. 고인이 도착할 때 차가 계속 들어오고 그때 사람들은 힘을 내서 스위치를 올려 전기를 켜서 화장로를 가동해. 상자를 화장로에 넣고 밤에는 모든 불이 꺼져버려. 그 구역의 전기를 차단하면 누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겠어. 호황은 진짜로 말해. 그때 모든 것이 정말 혼란스러웠어. 작고 소란스러웠지. 하지만 참아야 해. 겨우 악기를 꺼내고 지팡이를 하나 더 챙기고 높이 들고서 천천히 경비실을 나갔어. 어둠 속 복도를 따라 걸어갔지. 정말로 그곳은 비정상적이었어. 그 분위기가 불편했지. 누구든지 들어가면 정말로 도망치고 싶어져. 호황은 그 구역으로 갔고 그곳에 전등을 비추며 한 바퀴 돌았어. 아무도 없었어. 그는 스위치에 가까이 가서 봤어. 확실히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고 오후에 삼촌이 시킨 대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그때는 정말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 정말로 소름이 돋았지. 확실히 호황은 그 소리를 들었어. 크고 또렷하게. 밤에 메아리 쳤어. 어떻게도 설명할 수 없었어. 그러다 갑자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 바람이 정말 차가웠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 그냥 돌아서서 전속력으로 경비실로 달려갔어. 문을 닫고 안에 숨어버렸지. 정말로 긴장한 채로 밤을 새웠어. 그 끔찍한 밤을 지나며 전기 스위치 소리는 그 화장로의 것이었어. 다음 며칠 동안 호황은 그 음침한 곳에서 밤의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어. 다음 며칠 동안 호황은 그곳을 자주 가기 시작했어. 그 음산한 곳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느낌.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이고, 세상에. 그 화장터는 말이죠. 고인을 모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면 음기가 정말 무겁게 느껴져요. 처음 일할 때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황은 반신반의했죠. 사람들이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심히 행동했죠. 그런데 정작 자신이 직접 겪게 되니까 하나하나 마주해야 했어요. 그 음산한 공간에서 말이죠.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발소리가 쿵쿵 울리더라고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처음 느낀 음기. 호황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온 건 바로 그 냄새였어요. 어디선가 불이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화장터는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한밤중에 아침이 되기 전에 갑자기 그 이상한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방 안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타는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그 냄새는 정말 강렬했어요.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였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 냄새는 향과는 전혀 다른 타는 고기 냄새였어요. 보통 3일 정도 지나야 나는 냄새죠. 그건 정말 고기 타는 냄새와 섞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호황이 토할 것 같았어요. 상상도 못한 냄새였거든요. 그래서 코를 막고 입으로 숨을 쉬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서 버텼죠. 숨이 막혀서 속으로 여러 신의 이름을 외쳤어요. 모든 신과 조상님들을 다 불렀죠.
정신을 차리려고요. 그런데 그 냄새는 계속 따라붙었어요. 몸에 스며들더라고요. 그때 경비복이 다 그 냄새로 가득 차버렸어요. 호황은 항상 그런 기분이었어요. 마치 화장로 바로 옆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밖에서는 불이 활활 타고 있었고. 그런데 그 냄새는 정말 끔찍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건 바로 발소리였어요. 보통 자정이 지나면 시작되더라고요. 갑자기 구역의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괴한 소리였죠. 발소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이상하게 들렸어요. 어딘가에서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뛰어갔어요. 복도에서 사람들이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정말 크게 울렸어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당 한가운데 향로가 놓여 있었죠.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어요. 호황이 마당을 바라보는데 우연히 앞쪽 텅 빈 마당을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 푸른 돌로 된 향로가 있었죠. 오후에 가족들이 장례식을 위해 왔어요. 향로에 향이 가득 꽂혀 있었죠. 그건 오래전 일이었어요. 그 향은 저녁부터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향로 안의 향이 저절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 방금 불을 붙인 것 같았어요.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 장면을 보니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혼이 나가버릴 것 같았어요. 고인들이 마치 목욕하듯이 나타났어요. 그때 호황은 알았어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다고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뭔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영혼들이 이 경비원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죠. 그런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초자연적 현상들이 더 이상 멀리서 장난치지 않았어요. 이제는 가족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의 기분은 정말 끔찍했어요. 순찰 중이거나 졸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장난을 치며 다가왔어요. 정말 무서웠고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10개의 간을 내놓아도 손발이 떨릴 것 같았어요. 그때 호황은 한밤중에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순찰 중에 갑자기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죠. 마치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하늘과 신이여, 정말. 오른쪽에서 갑자기 강한 소리가 났어요. 마치 누군가 뒤에서 세게 치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가 정말 분명했어요. 절대 착각이 아니었어요. 그때 머리가 하얗게 질렸어요. 그 순간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소리가 너무 커서 정신이 없었어요. 부품이 떨어져서 엉망이 되었죠. 그 순간 나는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니 정말 텅 비어 있었어요. 누가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때 일어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 두 다리가 마치 떨리는 면처럼 느껴졌어요. 5분 정도 지나고 나서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옆에서 겨우 기어갔어요. 경비실에 도착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듣고 계신가요? 조금만 편해질 뿐이에요. 해가 거의 뜰 때쯤, 그 시간에 우울한 기분이 극에 달했죠. 그제서야 누웠어요. 조금만 편해지려고 했는데 방금 화장한 고인들 생각이 나서 갑자기 몸이 무겁고 힘이 빠졌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매번 숨을 쉴 때마다 힘들었어요. 그때는 마치 70에서 80kg 되는 사람이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 버텼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똑같았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 힘든 순간에 목소리도 들렸어요. 여러분, 여자 영혼의 목소리.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목소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도 절대 잊지 못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불에 타고 싶지 않아. 가족이 나를 여기로 데려와서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듣고 있으면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세상에 신이시여.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다시는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 교대 시간에 주간 경비원 아저씨가 얼굴이 창백하더라고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오래 일했으니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 너도 봤지? 배워야 해.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내가 겪은 이상한 일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 아저씨는 내 이야기를 듣고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죠. 그는 다시 말했어요. 너도 생각해봐. 밤에 여기서 경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하지만 이걸 감수해야 높은 월급을 받는 거지. 그렇지. 정말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맞죠? 그렇죠? 정말 그런 일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높은 급여를 주는 거죠. 밤에 일을 하게 되니까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아니면 밤새 자고 아침에 끝내는 거죠. 분명히 비정상적인 일이 있어요.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는 없죠. 자기 차례가 오면 쉽게 들어갈 수 있죠. 맞죠, 여러분? 그 아저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묻힐 땅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부족한 상황을 선택하게 되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고인의 결정을 대신하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그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죠. 사실 그런 영혼들이 몇 명 있어요. 그들은 억울함을 느끼죠. 억울하면 쉽게 가만히 있지 않죠. 기회가 생기면 그들은 바로 나타나서 말하죠. 그곳의 분위기는 정말 무겁죠. 화장터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정말 음기가 강해요. 장난이 아니죠. 음기가 무거운 곳은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곳에 나타나면 마치 무슨 협조 같은 느낌이죠. 그 아저씨는 호황에게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건 아직 가벼운 거라고요. 예전에 호황이 한 아저씨와 함께 야간 근무를 했어요. 그 아저씨는 특별히 항상 술을 가지고 다녔어요. 밤이 되면 술병을 들고 과일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죠. 술을 마신 후 그는 바로 잠에 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경비원으로서 그가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는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첫날 밤에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 그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었어요. 정말 많은 일을 겪었죠. 그는 술이 없어서 방에서 계속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불안했죠. 그래서 그는 결심하고 불을 켜고 나갔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되죠. 문을 열자마자 경비실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 남자는 그곳에 서 있었죠. 그 아저씨는 경비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냐고 물었죠. 그 남자는 이상하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두 눈은 이 경비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두 눈은 경비원 아저씨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그분이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가 정말 이상했죠. 말을 느리게 하더라고요. 무겁고 음산한 느낌이었어요. 오늘 날씨가 어때? 술 좀 마셨냐? 내 나이도 좀 챙겨주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경비원이 말했죠. 내가 말했잖아. 영혼이 그분과 함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분이 말을 마치고 그 무게감 때문에 말을 꺼냈어요. 또 다른 영혼이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모두가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 감정도 없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분에게 그랬죠. 그때는 믿지 않으려 했다고. 몇 번 눈여겨보라고 했어요. 그때 그분은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죠. 공중에 떠 있었어요.
발이 땅에 닿지 않았어요. 모두가 땅에서 떠 있었죠. 내가 말했죠. 손가락 끝처럼. 여기까지 오면 이해가 되죠. 그분은 경비실을 떠나 집으로 달려갔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그냥 돌아다니며 놀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후 그분이 콴에게 일을 맡겼어요. 콴은 다들 아는 분이죠.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용기가 없었어요. 콴이 생각하기 전에 역사도 있었죠. 여기서도 불을 지피고 과일도 좀 사왔어요. 콴은 그만하자고 했죠.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죠. 콴이 생각한 후에는 그곳에 대해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거기서 근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콴의 이야기로 남았어요. 그건 콴이 내게 보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놀라죠. 먹는 건 먹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무섭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의견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이야기를 내게 보내줘서 여러분에게도 건강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죠? 이야기를 채널에 보내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좋은 건강을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제까지 들으셨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죠. 운이 좋게도 여러분 만약 초자연적 이야기가 있다면 친구나 가족의 이야기라도 그들의 동의를 받았다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모두와 함께 나눌게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